이상하면 어디로 강남 내용치과 삐삐 고였네 들쑥날쑥해 교정해야겠네. 살았네 임플란트 좋아 친절하고 정직한 강남 내용치과 17년 한자리에서 당신의 치아를 지켜왔습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진료하겠습니다. 강남 내용치과는 별이 5개. 검색 엔진에서 강남 내용치과를 검색하세요. 검색 엔진은 뭐야? 그러니까 저 장우 씨 배하고 저희 배하고 두 배 합치면 쌍봉낙타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후식을 위한 지식, 전쟁사, 문명사, 세계사의 장옹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목소리 아닙니까? 네. 이 방송을 듣는 방송 관계자 여러분,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전 싸게 움직이진 않습니다. 안원구의 유스 하청공장.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금일 제51회 안원구의 뉴스 하청공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오른쪽에는 네, 우리 민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집행위원장 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지난 시간에 제가 너무 급히 달리다 보니까 소개를 처음에 못했잖아요.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좀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그래서 오늘 꼭 좀 제가 소개를 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안원구 뉴스 하청공장의 플루토늄입니다. 네, 우리 안 청장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원구입니다. 네, 잘했습니다. 네. 자, 금일은요,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제1금융권에서 중소기업들에게 키코라는 외화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엄청난 손실이 전가되었던 사건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재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키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요즘 또 굉장히 또 이슈거리로 좀 쟁점이 되고 있죠. MB재판 진행 경과 또 그 외에 배경 사건에 대해서 잠시 요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뉴스에도 나왔거든요. 보니까 현재 MB 재판 중 미국 법원에서 MB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이 있었다고 하는데 20몇 억인가요? 왜 그걸 좀 배상하라고 나왔던 그 뉴스를 200만 불, 약 23억 정도 되죠. 네. 그거 좀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불행은 또 이제 막 한꺼번에 몰려오나 봐요. 그러니까 더 몰려왔으면 좋겠던데. 그래요? 예. 아니, 불행은 살짝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올 때 크게 와야 이제 또 반등이 있는 또 하나가 거니까. 올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예고가 돼 있습니다. 추가 소송을 하겠다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도 이거 깜짝 놀랐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다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BBK 주가 조작 사건, BBK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네. 그러니까 BBK 주가 조작 사건 피해자들이 소송을 진행해서 LA 법원에서 다스가 피해자들에게 23억 5천만 원, 그러니까 200만 달러죠. 약 23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다스가. 근데 JTBC 보도에 따르면은요, LA 법원은 BBK에서 대표를 지낸 김경준 씨가 스위스 계좌로부터 빼돌린 투자금 140억 원을 다스가 먼저 회수한 것과 관련해서 돈의 일부를 김 씨의 작물로 규정하고 피해를 입은 옵셔널 벤처스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 140억 때문에 결국은 150억 소송비 삼성으로부터 받아가 150억인가요? 네, 대납. 하여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건가요? 지금 이걸 좀 오래돼 가지고 또 사람들 기억에 좀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 도곡동 땅판 돈 그게 다스로 들어갔고 다스에서 BBK 주가 조작에 금원으로 사용됐다. 그랬는데 그 주가 조작을 한
같이 이명박 씨와 같이 김경준 씨가 같이 해서 그 돈 중에 380억 정도인가요? 네. 그걸 들고 김경준이가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네. 그 중에서 140억이 스위스 은행으로 보내놨다가 그거를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자기 거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스 소송을 뒤에서 다 도와줬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직원들까지 동원하고 또 삼성에 지금 알고 보니까 삼성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그걸로 다스 소송비를 했다는 거고 네. 그 이야기가 지금 소송이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밝혀진 것이고요. 네. 그 내용이 옵셔널 벤처스에 돈 투자했던 개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140억에 대해 가지고 돈을 돌려달라고 LA 미국에서 소송을 한 거예요. 소송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중에 200만 불은 이제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제 LA에서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최근에. 네. 결국은 이런 거죠. 140억을 다스가 받아왔잖아요. 그렇죠. 스위스로부터. 네. 네. 거기에 삼성 돈이 120억 정도 지금 소송비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네. 또 이게 지금 옵셔널 벤처스한테 23억 5천만 원을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140억 그 받아온 거 소송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지금 요거는 일부만이고 일부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승소할 가능성이 지금 더 높은 거예요. 다스 소송해가지고 삼성 돈만 들어가고 그 돈을 받아온 거죠. 변호사만 돈 벌었네요. 변호사들만 돈 벌게 하고 네. 이 삼성 돈으로 가지고 횡령해가 갔던 돈을 받아왔으니까 결국 이거는 이명박 씨는 지금 그 손익으로 따져보면 이게 좀 이상한 일을 한 거죠. 네.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고도 말할 수 자기 있고. 꾀에 당한 거죠. 근데 뭐. 그리고 이제 다른 말로 밥보다 고추장이 더 많았다. 네. 네. 예. 자기 꾀에 당한 그런 케이스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이게 네. 실소 위주가 안 밝혀줄 줄 알았지. 자, 근데 또 어제 뉴스에 네, 또 요게 났습니다. 이번 MB 재판 중에 MB가 삼성으로부터 소송 비용 등의 뇌물을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핵심 증인이죠.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자, MB 재판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실시간 검색어로 그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재산이 조 단위가 넘는다. 테헤란로의 빌딩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오늘 핫하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조금 우리가 그 내용을 알고 봐야 되는데 이학수라는 분이 그 삼성 이건희 회장 시절에 네. 비서실장하고 그 미래전략실이라고 지금 그 당시에는 삼성 미전실 이전에 삼성 비서실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팀들이 수장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이건희 씨도 잘 모르고 홍라희 씨도 잘 모르는 실제로 이학수 씨는 다 알고 있다. 아,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로 모든 일을 다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140억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미국의 그 에이킨 건프라는 로펌에서 네. 그 법률사무소에서 MB 소송 비용을 달라고 하니까 이학수 씨가 재판에서 이야기한 걸로 보면은 부탁이 왔으니까 그대로 들어줘라. 그래서 갔다는 게 최초에 간 돈 60몇억 원하고 네. 나중에 간 거 그냥 52억 원인가요? 네네네. 그래서 110몇 억이 이제 MB한테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법정에서 이제 사실 다 밝혀줬는데 이분이 왜 재산이 지금 많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됐고 지금 세무조사를 지금 서울청 조사 3국 그러니까 서울청 조사 3국이라는 데는 어떤 곳이냐 하면은 증여, 네. 상속, 그다음에 양도 이런 관련된 재산 제세에 관련한 세금을 추징하거나 세무조사를 행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조 단위가 넘는다 재산이. 네. 곳곳에 그 요지에 부동산이 있고 네. 그 돈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성됐느냐. 그 자제분들은 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사모펀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해외 자금도 많이 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은 익명으로 그 돈을 굴릴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사모펀드에서 많이 배웠죠. 살펴봤듯이 네. 그 안에 사모펀드 이름이 무슨 1호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네. 그 사모펀드에 실제 들어간 돈의 주인은 누군지 겉으로는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들이 운영한 두 아들이 다 사모펀드를 운영한 대표라 그래요. 그럼 그 돈 속에 또 들어있을 수 있다고 보고 지금 아마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착수한 것 같아요.
저도 잠깐 그 기사를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테헤란로에 있는 빌딩이 와이프와 자제분들이 또 공동 소유로 돼 있던데요. 돼 있는데 예. 그 또 어떤 법인을 세웠는데 그게 처음 만들 당시 5천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 자본금이 지금 뭐 2천억인가요? 200억이든가요? 200억인가 2천억인가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은 그렇게 웬만하면은 벌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한 5천만 원짜리가 몇 년이 됐다고 200억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 삼성 SDS 그 주식으로 뭐 많이 부를 축적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니 그래도 월급쟁이 아니겠습니까? 그 아마 전부 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들이라 한 10년 가까이 된 이야기들인데 네. 그 당시에 그 SDS인가요? 네. 그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네. 실권주가 일어났고 실권이라는 게 이제 그 새 신주를 발행을 했는데 네. 안 사면 실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실권주를 그 삼성 임원들 한 이름으로 이제 차명으로 전부 사놨던 게 그게 특검으로 이어졌죠. 삼성 특검으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이건희 회장하고 그 지금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인 이재용 씨와 그 딸 둘 한테로 이제 넘어갔다라는 게 그 당시 특검의 세금 없이 넘어갔다는 게 특검의 취지였는데 그것도 전부 다 그 특검에서 다 덮어준 그런 결과가 됐잖아요. 네. 그 사실 그 특검도 특검을 해야 될 지금 그럼요. 사항들인데 그 당시에 재산을 차명으로 해주고 했던 그 실무 총지휘자였다고 밖에 볼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이. 지금도 여기 드러나는 게 SDS의 주식도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그때 당시 다 사실 차명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은 가지고 있다면 그게 실명으로 자기 거라고 지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묘한 것은 말이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눕고 했을 때 바뀌었잖아요. 네. 이재용 씨가 지금 부회장으로 네. 하면서 경영권을 장악을 할 때 이분이 이제 아웃시대가 나오거든요. 삼성에서. 그런데 그때 소문이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이건희 씨가 쓰러진 배경에는 네. 이학수 씨 재산을 파악해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뒤목 잡고 쓰러질 만한 정도의. 그래서 뭐 말도 못하고 그때 그 이야기를 뭐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못하고 해서 뭐 속을 앓다가 그렇게 쓰러졌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사실인지는 우리가 모를 내용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뭐 몇 조가 형성돼 있다 그랬는데 지금 세무조사를 해보면 이제 그 결과는 나오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궁금한 거 이제 청장님은 이제 워낙 이쪽 국세청에 또 오래 계셨고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불법으로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신고도 안 하고 뭐 탈세 하는 그런 과정이 드러나면 그 재산을 압류하거나 세금을 강제 집행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이제 시효만 이제 국세청에서는 그걸 부가제척 기간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5년 아닙니다. 부가제척 기간은 일반적으로는 5년인데 네.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증여 상속 뭐 이런 쪽은 10년이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것이 고의적으로 했다면 15년까지도 연장이 또 되거든요. 특별법 안 하고도 조세범 처벌법 규정에 의하게 되면 이 시효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간 내에 이제 들어가는지 여부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조사를 하면서 이제 밝혀지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언제 형성해 오래전에 형성했는데 또 자녀한테 물려준 시점은 언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의 세무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MB 재판하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연관성이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깊숙이 들여다보면 있는 거죠. 이제 그게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명박 씨가 이제 지금 잠시 나와 있잖아요. 네. 나와 가지고 뭐 구속 만기로 해가 지금 나와 있는 거죠. 나와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재판 전략이 이건 것 같아요. 이학수 씨가 지금 상당히 불리한 진술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자기들한테 치명적인 그때 우리가 그 소송비 대납을 했다. 그게 이제 뇌물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 뇌물이 최고의 지금 형을 지금 15년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뇌물을 적용해놨는데 이학수 씨가 내가 줬다.
이렇게 하는 이 사람을 깨지 않고는 그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전략을 짰는가 이제 그 행간을 읽어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이학수 씨가 그 세무조사의 압박을 받아가지고 이명박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이 세무조사는 올해 3월 달에 이학수 씨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실질적인 그 이명박 씨가 구속될 때 이학수 씨가 와서 증언할 때 전부 다 검찰 가서 조사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이미 사실대로 지금 이야기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세무조사 전이잖아요. 그렇죠. 훨씬 전이죠. 했고 또 법정에 가서 와서도 법정에서도 진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그 세무조사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물론 지금 51억인가 그 새로 추가된 거 있잖아요. 뒤늦게 밝혀진. 그거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이후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전체 크게 좋냐 안 좋냐의 문제와 추가로 나온 거에 대해서 더 추가되느냐 하는 거하고는 본질이 다른 건데. 이게 그걸 것 같아요. 요번에 윤석열 그 총장 후보자,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때 4개월 후에 피의자가 될 사람을 왜 미리 만났느냐. 그걸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질문하면서 화를 냈잖아요. 앞으로 4개월 후에 피의자가 될 사람을 왜 만났냐고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검찰총장은 그렇죠. 4개월 후에 고발당할 걸 또 알아야 되고 다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화를 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총장님. 4개월 미리 세무조사 나갈 걸 다 알고 미리 협박을 받아서 그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법원에서 허위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미리 알았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그럴 수 있겠네요. 저쪽 진영 애들은 참 대단합니다. 미리 뭐가 될 거라는 걸 다 아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거꾸로 이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학수 씨가 삼성 돈으로 그 이명박 씨 스위스 돈 140억을 받아오는데 돈을 줬다. 또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학수 씨가 또 배달 사고를 냈을 수도 삼성 돈을 더 받아가가지고 그렇죠. 혹시 그 이학수 씨가 가져갔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그거에 대한 세무조사는 가볼 수는 있으나 지금 그런 이야기는 전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수조 원 있는 사람이 거기서 뭐 몇 억을 자기 명예가 있는데 모냥 빠지게 그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이 문제 삼는 게 이렇게 봐도 그렇고 저렇게 봐도 그렇고 세무조사와 크게 영향이 없을 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근데 실제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거를 법정에서 물어봤더라고요. MB 측 변호사가 그 이학수 씨한테 대놓고 국세청과 검찰은 수시로 긴밀하게 업무 협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에서 나온 단서로 이학수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학수 부회장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최근 증인이 세무조사 받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제 이 부회장도 내가 그것까지 답해야 됩니까? 그래서 답을 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몰고는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너무 수가 상책, 중책, 하책 중에 거의 하책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그 이명박 씨 측 변호사들 수도 뭔가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맞아야지. 이 법은 사실 어떻게 보면 수학처럼 딱딱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개연성도 없고 뭐 그렇게 할 만한 무슨 근거도 없는 거를 지금 하기야 뭐 궁지에 몰려 있으니까 뭐라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정도 아닌가. 뭐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봤는데. 법원에서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런 거 같더라고요. 저도 물어봤는데 아무리 의심이 돼도 법리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게 있어서 누가 봐도 이 사람이 범인이지만 뭐 증거라든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리적인 거로밖에 그 결정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재미난 게 이건 뭐 어차피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저는 요거 지금 설명하면서 재미난 게 요거 청사님이 말씀 안 하셨는데 지난번에 저희가요 사모펀드 막 설명하면서 그 동양 매직을 고가에 샀다. 네네네. 이런 거 한번 했었죠. 네네, 기억합니다.
그 동양그룹이 파산하면서 네. 동양매직을 사모펀드가 고가에 한번 샀었고 그것을 그 뒤에 SK그룹에서 또 고가에 샀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그 중간에 고가에 산 사모펀드도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네. 이런 방송 한번 했었죠. 네. 그 주인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 이학수 부회장 아들이에요. 그 사모펀드의 글렌우드. 대표가 글렌우드라는 사모펀드의 대표였던 거예요. 이상호 대표이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재미나게 이게 연결돼 있는 고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참 이 사모펀드의 어쨌든 실체, 이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먹는 그런 구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돈을 갖고 와서 돈을 먹는 구조, 예, 아주 이게 전형적인 이런 패턴이거든요. 예, 진짜. 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명확하게 진실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한마디로 점점 진흙탕 싸움이 돼가고 있구만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금일 주제죠. 키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코. 환율 변동에 대비한 금융상품이다.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금융상품을 말하는 건가요, 이건? 금융상품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일반인들은요, 예금, 네. 뭐 적금, 이런 거 이외에 사실 접근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요즘에나 뭐 주식, 뭐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런데. 뭐 외화통장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짜? 금융회사는 이제 특히 증권사들이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도 만들고, 옵션 같은 것도 그 기반으로 한 것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거는 외화를 기반으로 만든 금융상품입니다. 근데 일반인들한테 파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수출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건데요. 보통 이제 외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네. 그 위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환율이 확 급격히 변하면 진짜 장사를 해놓고도 망하는 경우가 있고 네. 진짜 망할 회사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고 막 이런 그런 환위험들이 있는데 그런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그런 환해치 통화 옵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들어가니까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팔 때는 달러로 계산하잖아요. 그렇죠. 달러로 계산했는데 그 달러 값이 오르고 내리고 해버린다. 네. 그걸로 말하면 우리 돈 가치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네.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상품 물건 팔아가지고 생기는 이익보다도 환율 변동에 인해 가지고 손실이 생기고 그걸 한차손익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차손도 생길 수 있고 한차익도 생길 네. 수 있고 그래서 손익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이러면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거예요. 환율이 막 우리하고 관계없이 환율이 막 변동돼 가지고 내가 장사는 잘 했는데 뭐 한 차손이 막 생겨버리면 물건 팔아가지고 생기는 이익하고 관계없이 그 손해를 또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피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이게 환해치 상품이에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출입 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참 좋은 상품이. 그렇죠. 취지는 되게 좋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 경험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여기에 판매가는 제가 이제 그 어떤 회사에 넘기는 가격은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는. 근데 외국에서 수입을 해갖고 올 때 제가 1,100원에 수입을 해갖고 왔는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달러로 이제 왔지만 이제 원화로 이제 저희가 납품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게 1,200원 막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희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수입하는 그렇죠. 입장에서는. 예. 왜 납품 가격은 그렇다고 해서 달러 올랐으니까 이거 더 올려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이 돼 있으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그 가격에 언제든지 그 가격에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변동폭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이게 키코인데 원어로서는 낙인 낙아웃이라고 해가지고 네. 앞에 이제 K가 묵음이 됐는데 그걸 그대로 앞에 낙인의 I하고 앞에 K하고 네. 뒤에 낙아웃의 K와 아웃이 키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키코라는 상품을 붙였는데 네. 이게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들이 주로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네. 그랬는데 예상 밖의 문제로 이제 전개된 것이고 그것을 지금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게 합니다. 예상 밖의 문제. 예, 이게 왜냐면은요 일반 대기업들은요 이런 상품에 가입을 안 해요.
사실 대기업처럼 물량이 더 많은 쪽에서 가입을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게 뭐냐면요. 걔네들이 가입을 안 하는 이유는 자체적으로 해치를 할 수가 있어요. 대기업은 그런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력들이. 근데 여기 이런 중소기업들은 그렇게까지 해버릴 만한 자금 여력도 없고,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갖출 만한 그러면 또 사람 뽑아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금융 상품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약자들만 또 가입하는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보통 큰 대기업들은 그 외환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회사 자체로. 네네. 달러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웬만한 그 결제 그 기간이 이제 항상 올라갈 때만 아니고 또 내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만 달러로 하면은 똑같은 금액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그거를 스스로 해체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은 큰 의미가 없는데 중소기업들은 뭐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중소기업들이 무슨 외환을 그냥 보유하고 있다가 외환으로 지불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필요하다고 해가 만든 상품인데 그 취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예. 근데 그 취지는 좋았는데 이게 그 레인지가 있는 거예요. 범위가 있는 거예요. 낙아웃과 낙인의 그 범위가 있는데 그걸 조금 우리 윤희님 좀 설명해 주세요. 낙인은 상한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낙아웃은 하한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냥 이제 1달러에 1,0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래서 지금 1,000원으로 우리가 환율을 약정을 합니다. 여기서 1,100원 될 때를 낙인 상한으로 보고요. 900원이 될 때를 낙아웃. 이 200원 범위 내에서 환율이 변동하면 그냥 1,000원으로 계산해서 그냥 그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금융 상품인 거예요. 그러면 10%. 그렇죠. 그 안에서 변동되는 폭은 이 금융 상품을 만든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 변동량에 대해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 변동폭 1,100원이 넘어가는 구간, 네. 그 다음에 900원이 떨어지는 구간에 대해서는 책임을 기업이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럼 이 상품을 만들었냐면 그 당시에는 환율이 안정적이었을 거고 그거를 벗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금융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네네. 근데 문제는 1,100원이 넘어가면 만약에 제가 1,000원을 가지고서 그 약정을 했는데 1,100원이 넘어가잖아요. 네. 그건 손실의 2배를 갚아야 돼요. 네? 손실 낸 거예요. 그렇게 약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900원 밑으로 떨어지면 계약을 해지시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완전히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900원하고 1,100원 사이를 넘어날 일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범위면은 평상시에는 충분히 해지가 된다.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가입을 했겠죠. 중소기업들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면 이게 환율이 1,300원이 됐다고 보시면은요. 네. 1,000원에서 1,300원이 되면 손실률이 30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0원짜리인데 그리고 200원을 벗어났으니까 네. 손실된 게 200원은 은행에서 원래 해주기로 했던 거를 다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300원을. 네. 그럼 300원 곱하기 2배를 하면 600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머, 부도나겠는데. 달러당. 네? 그러니까 30% 깨졌는데 60%를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웬만한 자본금 여력이 충분치 않은 회사는 그거 넘어가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들한테 실제로 이런 상품이었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거 이런 걸 팔 때는 파생 상품을 이렇게 런칭을 할 때는 이걸 상대방한테 충분히 이렇게 되면 만약 이렇게 되면 당신도 큰일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데 예고해 줘야죠. 그 창구에서 보통 예고는 하지만 이런 예고를 했을까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게 이제 키코를 사신 분들의 주장이에요. 그게 이제 금융용어로는 못 받았다 나는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충분히 위험에 대한 고지나 설명이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가서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금융 지식이 잘 없잖아요. 그렇죠. 중소기업에 사업을 한다고 해도 네. 외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이 전문가들이 아니면 사실 잘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서 은행에서 이렇게 하면은 뭐 이 범위 내에서 보통 환율 이렇게 평소에 움직이니까 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거 가입하세요 하면은 뭐 우리가 좀 그럼 불안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네요 하고 가입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니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중소업체 사는데 저기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그 환율 변동이 여기 확 넘어가 버리면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은 아유 사장님 때려 죽여도 하늘 무너져도 여기서 1,200원 가면 나라가 망해요. 그럴 일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럼요. 저도 이거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이건 하늘이 무너져도 그럴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2008년도가 생각해 보시면은 그때 그 리먼 브러더스 파산하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닙니까? 그때 환율이 막 엄청나게 큰 변동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럴 일이 일어나겠어? 이랬던 것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사인할 때는 다 그 이런 내용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충분히 들어보고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인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막상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일어나 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지금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일어났을 때 그럼 어디 가서 보상을 받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예. 이게 사실 이게 이런 게 문제인 게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강력하게 권해서 팔았지만 이게 사고가 터지고 나면 충분히 설명이 안 됐다고 하죠. 저쪽에서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이게 소위 말해서 금융을 전공했던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상품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상품. 다른 나라도 있었겠지만 우리는 이건 다 상품 설계 어떻게 해서든 다 그 비슷비슷하게 하겠지만 예측 능력에서는 현저하게 떨어진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직도 금융 시스템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자, 뭐 일단 그 키코라는 상품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들어보니까 좀 이해도 쉬웠고 잘 알겠습니다. 자, 수출과 수입을 하는 업체들이 환율 변동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네. 자, 그렇다면 키코 사태라는 것을 이 수출입 업체들이 키코 상품을 통해서 환율 방어를 못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 사건이 났는데, 키코 사태의 전말, 요건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안원구의 유스 하천 공장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조금 좀 일부가 이제 설명이 된 건데요. 어쨌든 간에 중소기업들이 환율 변동으로 대규모 손실 사태가 나는 거를 뭐 키코 사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한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 상품이 처음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2000년도에 저희가 1997년도에 IMF를 겪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환율이 2,000원까지 갔어요. 네네네. 예, 돈 있는 분들은 그때 금리가 20%가 넘었죠. 네. 제가 실제로 그때 현장에 있었는데 20% 넘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1억 갖다 맡기면 2천만 원 넘게 이익이 났어요. 와.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요. 그 맥주집에서 진짜 IMF에 영원하라! 이러고서 건배했어요. 제가 그건 알죠. IMF에 영원하라. 그때 진짜 금리가 20%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그 어쨌든 안정이 되면서 환율이 2,000원이던 게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00원에서 1,000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위험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 오르는 것만 위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제는 환율이 안정적으로 들어가니까 이런 키코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는 팔자. 이래서 이제 환율을 좀 안정적으로 방어하자라고 해가지고 2000년부터 만들었는데 실제로 제일 많이 가입한 거는 그게 한 2007, 8년도 된 거예요. 많이 또 가입한 건. 그러니까 꼭 막차 타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떨어질 때를 가만히 있다. 그때 이제 그냥 너무 많이 또 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2008년도의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모기지 사태 네네. 들어보셨어요? 네. 서브프라임 모기지. 왜 서브프라임 모기지인지는 아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신용 등급으로요, 미국은 프라임, 그 다음에 그 최하가 서브프라임. 프라임, 그 다음에 뭐가 있고 이렇게 5개로 있어요. 그러니까 서브프라임은 그 중에서도 제일 신용 등급이 낮은 그런 부동산 담보대출 정도를 서브프라임이라고 해요. 그 모기지 상품, 서브프라임 모기지. 신용 등급이 최하인 사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터지면서 환율이 갑자기 우리나라 환율이 1,300원까지 확 올라버렸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아까 청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냥 환율이 그냥 확 올라가 버리니까 그때 당시에 가입했던 중소기업들이 한 방에 그냥 박살이 난 거죠.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막 들어서서거든요. 2008년도 무렵이.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수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의 그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하는 게 수출이잖아요. 네. 이 환율이 어느 일정 부분은 높아야만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1,300원, 1,400원, 1,000원대보다는 네. 그 높으면 그걸 또 장려했어요. 이명박 맞아요. 정부에서. 그때 이게 이제 같이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영향과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또 정책을 그렇게 펴다 보니까 이게 같이 네. 상승 효과가 더 커져버린 거죠. 그래서 이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고 봐야 돼요. 저도 얼핏 기억이 나는 게 환율이 높아지면 수출이 잘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기조였어요. 그러니까 이 환율 방어에 굉장히 좀 뭐랄까 등한시? 예, 등한시했고 그다음에 오히려 그거 환율 높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어쨌든 장려하는 듯한 그런 정책적 분위기가 나와버리니까 이게 이 상품에 가입한 그런 사람들은 막 환장을 하는 거죠, 진짜. 저 잠깐 이게 약간 번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 위원장님이 그 IMF에 영원하라 갖고 이제 가진 자들이 이제 연 20%대 이자 수익을 내는 그 과정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때 혹시 나는 확정금리로 하겠습니다. 해갖고 은행에 돈을 10억 넣어놨어요. 예. 확정금리도 그 정도 줬어요. 그러면 예. 확정금리고 그걸 해지하지 않는 이상 지금까지도 20% 받는 분들 그렇게는 안 하고요. 기간이 있죠. 예. 기간이 있는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개떡 같은 질문을 했네요. 네. 자, 근데 이 키코 사태가 당시 그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이 된 사건이 사실이 이해가 되는데 이 사건에 대한 이 논란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떠한 점에서 이렇게 논란이 이렇게 좀 확 파장이 커졌는지 사실 좀 궁금해집니다. 이것도 아까 총장님이 조금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다 얘기한 거긴 한데요. 네. 이게 은행 측에서 수수료나 이런 걸 받아서 자기네 수익을 챙길 목적으로 위험에 대한 고지, 이 상품에 대한 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뭐 그렇게 환율에 전문가겠어요. 또 금융상품에 뭐 전문가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저는 그것도 좀 의심스러워요. 거래하는 은행에서 은행은 보통 꺾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대출 받으면 얼마는 예금. 사실 그 주거래 은행에서 이 상품 하나 가입해 주세요. 그러면 안 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저는. 저는 요번에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를 할 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것도 좀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그 상품에 대한 설명은 둘째치고 야 너네 우리하고 거래하니까 이 상품 좀 가입해주면 어때? 그러면 대충 들어보니까 환율 변동할 것 같지 않고 나 또 여기서 대출도 받고 하니까 그냥 가입하시죠 이렇게 해서 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그리고 그거 권유하는데 가입 안 했다가 또 받게 될 불이익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게 터져버리니까 이게 사실 그 중소기업들은 그때 이거 가입을 했다가 그 지금 이야기한 대로 은행에서 권유를 했을 테고 또 들어보니까 뭐 나쁜 것 같지도 않고 그 범위 내에서만 움직인다고 예측을 했을 테니까 그래서 가입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예측하지 못했던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이제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발생한 데 대해서 우리는 억울하니까 너 은행에서 너가 책임을 져줘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뭐 낙인이 뭔지 낙아웃이 뭔지도 우리는 몰랐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까지 났던 사안이에요. 아,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그때 졌죠. 중소기업 이 가입자들이 손해배상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다 그 고지했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하니까 그 약관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입할 때. 그 돋보기 쓰고도 안 보이는 글자 그게 보통 그런 내용으로 제가 설명 들었다고 하니까 네. 그때 녹음해 놓은 사람도 없고 그럴 일이 절대 없어요 했는 그런 녹음 아까 이야기했더니 그렇죠. 누가 녹음해 놓겠습니까? 네. 그거를. 그래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걸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졌죠 그 당시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사정을 우리가 실제로 들여다보면은 제대로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까 우리 민 위원장이 그때 당 현장에 있을 때도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누가 이게 이렇게 되면 락아웃 되면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려고도 안 했을 거고 아마 설명도 그건 문제 없어요 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했던 사건인데 이제 막상 이제 법적 다툼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 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내용이고 거기에 그 손실을 입은 사람이 거의 600개 가까이 되는 중소기업이 1조 3천억이네요. 1조 한 3천억 되는 손해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그 중소기업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손실을 보면은 그 회사가 안 망하면 그게 이상하죠. 아니, 도산한 기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산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억울하게 쭉 왔던 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제 금감원장이 바뀌었잖아요. 네. 바뀌면서 또 시민단체에서 그 당시에 이 키코라는 상품에 대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불안전 판매 가능성과 실제로 그랬다고 하는 증언들이 쭉 있고 하니까 국회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도 열었고 그래가지고 지금 금감원장한테 이런 억울함을 그대로 계속 작년 연말에 그 공청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야기를 했고 지금 금감원장이 소비자 보호를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금감원장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고 금감원에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별도로 지금 그 문제를 제기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대법원에서까지 판결이 나가지고 다 끝난 사건인데 그렇죠. 무슨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이 서민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이런 이 사람들의 억울함을 한 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정부다 보니까 지금 새로 이 문제가 불을 붙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이 방송에서 다루는 것도 이 지식이 별로 없고 약자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애환을 이제 한 번 더 살펴보자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듣고 내용을 좀 알면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들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할지 사실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금융감독원이 키코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등을 언급하고 한다. 근데 이게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질 수 있는 건가요? 진짜 그게 지금 이제 이런 거죠. 모르겠네요. 보통은 단일한 사건인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 판결이 나면 그걸로 끝이죠, 사실은. 그 더 이상 그대로 판례로 이제 남아버리니까 그 준용하면 거의 다 다시 밟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사람들마다 경우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네. 어떤 경우는 또 설명을 제대로 다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은행에서 이 판매를 정말 완전한 판매, 아까 이야기한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 고지할 거 다 고지하고 그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하고 이런 걸 다 했느냐의 여부가 이 핵심 쟁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 부분을 가지고 새롭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 조사를 시작했고 이걸 다시 공론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얍삽한 상술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게 사실 다시 재조사돼서 중소기업 편을 들어줘도 또 은행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 이제 은행이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사업해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알고 있지만 은행 자체가 슈퍼갑이잖아요. 그렇죠. 합법적인 사채업이라고 봐요 저는 은행이란 데가. 사채는 아니죠. 합법적인 돈놀이 장사를 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돈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뭐 옛날엔 뭐 심한 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가입해야 자기들하고 거래를 해준다고 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은행은 자기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은행이 예를 들어서 돈줄을 막아버리면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피를 못 돌게 하는 거죠. 못 돌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죽게 마련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런 지위에 있는 은행이 이런 상품을 권유했고 그걸 샀다고 하면 과연 정상적인 동등한 갑을 관계가 아닌 그야말로 수평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졌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귀 기울여서 새로 한번 이렇게 재조명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그러면 현재 금감원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 이제 계속 아주 상당히 적극적으로 금감원에서 나서서 이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정부에서 절대 강자인 은행 편에만 섰던 금감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기대해 봄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예, 일단은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조심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한 4곳의 중소기업이 분쟁조정을 신청을 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옛날 같았으면 다 끊었을 텐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심의가.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받아들여져야 돼요. 은행하고 이제 분쟁조정이. 네. 그런데 만약에 은행이 안 받아들여주면 이건 또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다만 금융감독원도 이게 또 고발을 했더라고요. 4월 달에. 어딜요? 이 키코를. 금감원이? 아니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네. 키코를 했던 그때 은행들을 검찰에 고발해버렸어요. 상품 팔았던 은행들을?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금감원 관계자가 자기네가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금융감독 당국과 검찰 수장이 바뀌면서 해석이 달라지고 있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에서 키코 사건을 금융 3대 적폐로 규정을 했고 그래서 이번에 지금 검찰총장이 바뀌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뭐 대법원의 판결은 뭐 판결이고 그 외에 혹시나 다른 범죄가 있는지 아마 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사람 찔러 죽이고 나서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미 망가지고 그때 피해 입으신 분들이 엄청난데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바로잡게 된다면 앞으로의 그런 또 같은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되는데 정말 이게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네요.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신 거 조금만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손실이 한 1조 한 3천억 가까이 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664개 회사가 키코에 가입을 했는데 그중에 중소기업이 594개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대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1조 7천억 손실에 1조 3천억이 이 중소기업들이 지금 얻어맞은 거고요. 판매 은행 중에 3개 삼총사가 있는데요. 은행 이름 좀 말씀해 주세요. 외환은행, 시티은행, 네. 신한은행. 신한은행이요? 네. 나 주거래은행인데. 근데 거의 외국계 은행. 우리나라 은행은 한 60~70%가 외국 자본입니다. 그렇죠. 국민은행도 그렇고 우리은행도 다 외국인들이 한 70%씩 갖고 60% 이상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에 외환은행은 저기죠. 말 많은 론스타. 네. 그리고 시티은행은 아예 외국 그렇죠. 거예요. 네. 네, 신한은행도 일본계 자본이 상당히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요? 일본계에서 제일동포 야금이죠. 네. 나 은행 바꿔야겠다. 네. 그런데 여기서 판매한 이 3개 은행가 집중적으로 판매하는데 이 3개 은행이 그 594개 중에도 460개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70%를 얘네들이 판 겁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그 중에 1조 3천억 중에 3,225억 정도. 중소기업은 195개. 손실액 이렇게 하여튼 얘기하고 시티은행은 134개의 손실액 4천억. 신한은행은 117개 기업에 3,200억. SC제일은행도 1,432억, 34개 기업. 이게 보면 대부분 외국계 은행에서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심각한 거예요. 진짜 보면. 피를 빨아먹네.
금융 적폐로 일단 규정한 것 자체도 저는 민주당이 잘했다고 보고요. 아, 저는 죄송합니다만, 금융 적폐? 아니, 이게 금융 적폐가 있나? 그래가지고 순간 생각했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적폐네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이고 약자인 중소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뭔가 힘이 되도록 할 생각 안 하고 이 은행이 절대 강자잖아요. 네. 아까 이야기했던 허가낸 돈놀이꾼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대부분 자본은 전부 다 외국계 자본들이 주로 차지하고 있고 이런 회사들한테 우리가 계속 그쪽 편을 들어가 왔던 지난 정부 과연 옳으냐. 지금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고 이게 다른 과거사 이걸 새로 이제 재조명하는 것처럼 금융 쪽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 좀 굉장히 기분 나빠지네요. 시티뱅크. 네. 내일부터 시티뱅크 돈 다 빼서 소프트뱅크로 바꿔야겠어. 왜요? 그 야구팀 아니에요? 네. 자, 알겠습니다. 자, 거의 다 이제 내용을 저희가 이제 좀 다 살펴드렸고, 이야기를 많이 나왔습니다. 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끝으로요? 네. 어차피 저는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이기 때문에 왜 이럴까, 이거 어렵지 않을까 그랬는데, 나름 쭉 자료를 보면서 느낀 건데, 뒤늦게라도 금융감독원이 어렵고 중대한 결정을 해서 조금이나마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조금 이 보답을 하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가가지고 조사하고 이러는 것보다 상호간에 합의해서 어느 정도 이 어려운 중소기업들한테 은행이 할 도리를 좀 해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예. 총장님. 예, 지금 만시지탄이지만 그래도 중소기업들한테 이제 희망을 좀 줄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억울하고 힘든데도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었던 우리 중소기업들한테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바람을 모아 꼭 좋은 결론이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은 키코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또 다음 주에도 명확하고 재밌고 확실한 여러분들의 가려운 곳을 뻑뻑 긁어주는 안원구의 뉴스 하천공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